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앞서 신도시 땅 매입이 확인됐던 LH 직원 13명 외에 7명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400명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자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의 8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3시간 가까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남 등에서 여전히 나쁜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우선적으로 LH 직원 20명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했는데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주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맡았습니다. LH와 국토부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7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기존에 확인한 13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 대상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LH 직원입니다. 국토부 직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투기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집중 조명됐던 광명 시흥지구에서 15명의 LH 직원이 땅을 샀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에서도 1명씩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투기 의혹 대상자 20명은 수사 대상이 됐고 수사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토지와 별도로 주택 보유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3기 신도시 주변인 고양시 행신동과 하남시 덕풍동 등의 아파트를 소유한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으로선 투기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LH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LH의 조직 윤리성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적발 내역이 너무 적다, 속빈강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식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도 있었을 텐데 이제 공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난달 24일 민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자체 조사를 벌여 의혹을 제기했고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 일주일 동안 LH와 국토부 직원 모두를 조사해 추가로 나온 건 7명입니다. 직원 본인의 토지 거래만 전산상으로 맞춰보는 조사 방식은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본인 명의보다는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 맞추기 정도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당사자 본인의 실명으로 된 부분 말고도 가족이나 또는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사 결과는 그것이 전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2차 조사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명에 대한 전산조회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저항도 예상돼 강제 수사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국토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20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어떤 실체를 드러낼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수사의 시간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투기 의혹을 부른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상당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기 의심 20명 가운데 11명의 거래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 시흥 9명,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이 각각 1명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인사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변창흠 표로 불리는 이사 공급 대책과 책임 문제는 별개라며 현행 공급 정책의 유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어온 여당은 그야말로 전전긍긍, 내부에서는 기류 변화도 읽힙니다. 대통령도 강조했을 정도로 이사 대책에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자체의 일관성,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변 장관 사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어물쩍 살펴받는 것으로 덮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변 장관의 거취는 자진 사퇴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는데 2차 조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쌓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권고된 건 유럽에서의 실제 백신을 맞은 고령층 대상 평가 결과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조사한 결과 80%가량의 입원 예방 효과를 봤습니다. 고령층에서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영국에서 70세 이상은 1차 접종만 해도 최대 73%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37만여 명에게 이달 중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고령층 접종이 재개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 번만 맞아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을 더 접종을 시키는 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 환자 발생이나 중증 환자 사망자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8주인 1, 2차 간 접종 간격도 10주로 늘어납니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해선 2차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 달까지 약 226만 회 분량이 들어오고 5월 말부터는 700만 회 분량의 추가 공급도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일째 300~400명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유래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70여 건 확인됐는데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기존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7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변이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뉴욕 유래가 3건, 영국, 나이지리아 유래가 4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확인됐는데 전파력이 센 건지, 백신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4차 유행 가능성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들어오는 거에 그 속도를 막으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자가격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제선 승무원 2만여 명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여서 방역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확산세가 여전해 단계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06명,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합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도의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고령이신 분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의 접종이 진행되기 전에 방역의 조치가 완화되는 것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과 무관하게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되도록 활동을 줄이고 타인과의 접촉을 계속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유럽연합이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유럽 내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아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EU가 승인한 네 번째 백신입니다. EU는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 4억 회분을 확보해뒀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 EMA는 18쌍 이상 판매 사용을 조건으로 이 백신의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이 67%의 효능을 지녔으며 백신 주입 부위 통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캐나다도 이달 초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승인받은 백신이 2차례 접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존슨앤존슨 백신은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17개 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됐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 나라가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he Danish authorities today have decided to postpone further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이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숨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오스트리아는 현지 시간 11일 이 백신을 계속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밤사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언제 어디서 난 사고입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0시 20분쯤입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청주 영덕선 상주 방향 속리산 나들목 2km 지점에서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대형 화물차 2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 5대가 1차로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차량 8대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사고 지점 5km 구간이 3시간 가까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사고가 난 대형 화물차 세대가 차선을 막아 119 구급차가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어제 수도권에 내려진 비상저감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도심입니다. 하늘은 뿌옇고 건물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선으로 2km도 안 되는 장충체육관, 찾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로 크게 확대해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스위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진 풍경이 자주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불난 것 같네요. 대기질이 좋은 날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합니다. 보여? 여기가 평소엔 한강이 있는 곳인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날씨도 이러니 사진사는 빈손으로 집에 갈까 걱정입니다. 안 찍죠. 시내 배경이 안 찍지 않는데 미세먼지 많을 때는 아주야. 사람은 안 올라와요. 한다는데 괜시도 못해. 어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내내 매우 나쁨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여전히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올봄 들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로에선 물청소가 진행됐고 공사장 노후기계 사용 제한, 석탄 발전도 일부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 조치에 따라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100곳에 설치된 CCTV가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저감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공회전 차량 단속,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에도 인력을. 오늘도 수도권에선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앞섰고 양자 구도로 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일단 야권 후보들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30.5, 국민의힘 오세훈 23.1, 국민의당 안철수 22.4,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2.1%였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부동층이었습니다. 진보는 박영선, 보수는 오세훈 후보로 쏠렸습니다. 중도층은 세 후보에게 분산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단일화에선 박영선 후보가 좋다는 답이 54.9%로 김진애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응답자 38.4%가 오세훈 후보를, 38.3%가 안철수 후보를 택했는데 0.1%포인트 차이, 사실상 동률입니다. 3자 그리고 양자 가상 대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 1위였습니다. 진보층은 박영선 후보로 결집했지만 오세훈, 안철수 사이에서 중도는 안철수, 보수는 오세훈 후보를 선호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선 양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박영선, 오세훈 대결. 오세훈 44.3, 박영선 39.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박영선, 안철수 대결. 안 후보 지지 응답이 44.9%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는 물론 중도에서도 박영선 후보의 1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진보, 보수의 결집 현상 속에서 중도층은 야권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중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좋은지 물었습니다. 현재처럼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서야 한다는 답이 43.3%로 우세했습니다.
보수층 절반 이상은 안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옮겨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중도층은 국민의당 당적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아무래도 여당 쪽에 유리한 사안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도층의 표심, 특히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동조 여부를 제일 큰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9%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0.4%보다 8.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중도층에선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주거, 부동산 정책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각각 39.4%와 14.3% 비율을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검찰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뒤 터져나온 공직자 투기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79.1%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16.3%로 나왔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 사퇴 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적절했다 44%, 적절하지 않았다 39.9%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2.6%로 잘하고 있다 41.8%보다 10.8%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 25.9%, 국민의당 5.1%, 정의당 5%였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관심 없다는 쪽보다 5배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 72.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까지 울린 쿠팡은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0% 이상이 오르며 화려한 입성을 알렸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리며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쿠팡 상장을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도 내걸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거래일인 오늘 쿠팡은 공모가인 $35보다도 40% 이상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인 $35를 기준으로 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30억, 우리 돈 72조 원에 육박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가 공모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기업 가치액 역시 더 치솟게 됐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CNBC에 출연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in innovations like Dawn Delivery and continue to invest in the regional economies throughout Korea, create great jobs. 쿠팡은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하는 가장 큰 외국 기업입니다. The idea that innovation is coming from the U.S. in e-commerce, I think, is wrong, and I'm really excited for the world to see the innovation coming out of these places. 미국의 주요 외신들도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마약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승용차에 깔려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마약 관련 용의자를 쫓던 50대 경찰관이 용의자가 몰던 승용차 아래 깔렸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경찰관은 발목이 골절되고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3분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과 15살 남학생이 숨지고 3층과 4층에 있던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됐던 대목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고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실제 사찰 피해를 당한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불법 사찰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입니다. 법조계 좌파 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 소원 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무조사 같은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합니다. 당시 4대강 관련 공익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는 민변환경위원장이었던 조성호 변호사. 실제로 조 변호사는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2009년 국정원 문건 작성 시점과 맞물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여러 공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자문을 더 이상 이런 민변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인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실제로 왔었고 그래서 해지됐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문건에는 4대강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해 도덕성 문제 제기로 세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당시 4대강 사업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원색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형편없는 욕지거리를 막 쓰고 또 극우 매체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담당 실무자만 받고 위에 결재권자가 몰랐다.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의 경우 아예 전담 인력을 붙여 집중 관리했습니다. 단체 상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물어봤었던 적은 많았고요. 저희들이 그걸 다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에서 계속 염탐을 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불쾌하죠.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적시된 사찰 문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제주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밤에,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최고 60mm,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때문에 대기가 계속 정체되면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 또 전북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9.2도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높게 출발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모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 지역도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 9.2도, 대전 7.7도, 부산은 9.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서울이 13도, 강릉 10도 예상되고 대전이 11도, 광주와 부산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 또 동해상과 서해상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 법안들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이번 달 입법을 목표로 한 이른바 LH 재발 방지 5법을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별도 기구를 추진합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나온 언급이지만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 있었습니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까지 처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엔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 봉쇄할 방안을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로 검증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번 해보죠. 300명 다. 그러나 민주당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직자가 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투기가 적발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종사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투기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될 일인지, 된다면 어떤 법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히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샀다는 정황만으론 부족합니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 조사에서 나온 LH 직원 20명이 개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를 근거로 땅을 샀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땅을 사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LH는 문제가 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사 과정부터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업무상 비밀 여부인데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지구 지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무리한 대출과 타인의 자금을 빌려 가치가 낮은 땅까지 구입했다면 개발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 열람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과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와 국세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입증 방법뿐 아니라 처벌 대상자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땅을 산 제3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보완과 입법을 강조한 것도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 때문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종합해서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누적 5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도 확대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입니다. 국내 발생 444명, 해외 발생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7명, 경기 178명, 강원 30명 등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4명 늘어 모두 1,652명입니다. 경기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과 충남 예산군 배터리 제조업체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5만 1,100명으로 누적 백신 접종자는 50만 635명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규 신고 건수는 지금까지 6,859건이고 대부분 근육통 같은 경증입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는 7건이 추가돼 모두 57건이 보고된 상태인데요.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5건과 사망 신고 사례 15건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번 달 중에 요양병원 시설에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약 37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접종을 한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차 접종한 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품목의 백신으로 교체하지 않고 2차 접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상황과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해 기존 8주에서 12주인 1, 2차 접종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신 접종 뒤에 발열이나 오한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하지만 직장인들 실제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정부가 나서서 접종 후 휴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지은 씨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후 6시간이 지나 오한 증상이 나타났고 체온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4시간 정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9시, 10시까지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38도 정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다음날 출근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2시간 만에 퇴근했습니다. 독감 백신도 맞아봤고 B형 간염 이런 주사도 다 맞아봤는데 백신을 맞고 발열이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고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 부산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열 씨도 증상은 비슷했습니다. 38도 이상 고열에 시달리고 해열제를 복용한 경험담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년 독감 주사를 맞거든요. 그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도가 높습니다. 지금은 요양시설 환자나 의료진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만 3분기부터는 18세 이상 성인까지 점차 접종 대상은 확대됩니다. 직장에서 접종 장소까지 거리가 먼 경우도 있고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백신 접종자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제도화하거나 권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증상 발생 비율이 꽤 높고 증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접종 후 휴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죠.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들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방역당국이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사용 현장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효능 평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의 입원 입소자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동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접종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배정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예방접종을 받지는 않도록 예진의사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고령층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나 사망이 증가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하여 비상 응급 체계를 가동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이상 반응으로서 고열이나 몸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휴가라든지 백신 휴가 또는 구체적인 휴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접종이 한 50만 건 되고 그중에 이제 일반 이상 반응은 6,782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이 정도 비율의 이제 규모가 예방 접종 후에 경면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안내 드리고 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나타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좀 더 홍보하는 걸로 해서 응급실 이용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 기록이라든지 나머지 조사를 이제 방역 당국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이러한 이상 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이를 둘러싼 각종 루머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 4명과 영부인들이 국민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공익 광고에 총출동해 화제입니다.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광고 캠페인에 함께 출연합니다. 이번 주부터 TV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방영될 예정인 이 광고는 미국 공익광고협의회가 백신 회의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광고는 모두 2편으로 제작됐는데요. 1분짜리 광고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영부인들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이 담겼고 30초 길이의 또 다른 광고에서는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메모리얼 원형극장 앞에서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광고에선 생존해 있는 미국 전직 대통령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광고협의회 대변인은 이번 공익광고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에 착수됐으며 그중 한 편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장수 국가인 이탈리아의 평균 기대 수명이 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신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말하는데요. 이탈리아 통계청의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은 82.3세로 전년도보다 0.9세 줄었습니다. 이는 근래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8년 전인 2012년 수준으로 후퇴한 건데요.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단축된 기대 수명을 만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은 감소하고 오히려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밀렵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야생동물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원 수익이 감소하면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보호구역 절반 이상에서 밀렵 감시 같은 현장 순찰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됐고
아시아 지역도 보호구역의 4분의 1가량에서 코뿔소와 호랑이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활동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야생동물의 고기를 얻기 위해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밀렵, 일명 숲고기 사냥은 매우 증가했고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보호구역 순찰대 5명 중 1명은 실직하는 등 고용 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현재 위기가 우리의 자연 환경마저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보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죠.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시죠. 지난 2일 개학 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35.2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하루 평균 2.7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0시 기준 누적 유초 중고등학생 확진자는 345명, 교직원은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3개 학교는 코로나19로 전 학년이 등교하지 못해 원격 수업을 했고 43곳은 재량 휴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절반,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87.4%가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계약과 다른 보수를 받거나 계약 조건 외의 작업을 요구받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리랜서들의 보수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2,810만 원으로 응답자 가운데 약 40%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프리랜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40%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달 말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종료. 한국은행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31일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적격담보증권이란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을 말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농업금융채권 등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3월 초 수출이 25.2% 증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번 달 우리 수출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16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의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았고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5.2%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이 각각 20% 넘게 늘어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Q&A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장덕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이 밖에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와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권 인사 사찰은 원래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직원의 직무 권한이 아닌 만큼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기에 충분한 직무 권한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지시는 헌법과 국정원법 등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 의무 없는 정치 관여를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일반 법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지휘체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조사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2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이 같은 의도로 계속됐다면 마지막 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하나의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징역형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KBS가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뒤지고 또 4대강에 대한 비판 광고를 차단하는 등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여러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내역들을 담은 문건은 당시 청와대 여러 인사들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 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주요 환경단체 인사 14명의 신원 자료를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전과 기록 등 내밀한 개인정보는 물론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까지 특이사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력 환경단체 인사였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경우 출입국 기록까지 들여다본 흔적이 나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반대 활동을 벌인 박창근 교수. 국정원은 문건에서 박 교수 등을 겨냥해 집중 감사와 함께 대학의 관리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박 교수는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조사한다고 학생들 조사 좀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서류 다 가져가고 학교에 또 유리 인사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수업은 잘하고 있나. 종교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종단을 막론하고 반대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가 하면 종교인의 개인 비리, 약점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모색했습니다. 보수 단체를 통해서 저희 행사에 와서 막 프랭카드 들고 좌파 주지 빨갱이 죽여라 살려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를 위협을 가했던 그런 내용은 많습니다. 문건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실행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좌파 척결 실적 중 하나로 녹색연합의 4대강 사업 반대 지하철 광고를 불어 조치했다고 적었는데 실제 이뤄졌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참혹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진전을 기획을 하게 됐고 몇 개 전철역에서 이게 진행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사찰 피해 당사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문건을 받아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이 있었죠. 20대라고 알려졌던 친모는 DNA 검사 결과 같은 빌라에 살던 외할머니로 밝혀졌는데요.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아이 역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홍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A씨가 아이 사망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두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기존에 알려진 22살 B씨가 아닌 A씨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심사로서 중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버스에 나오는 DNA 검사 결과가 세계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B씨는 친모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언니였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 결과는 물론 A씨가 아이 시신을 최초 발견한 정황 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던 A씨는 청소를 위해 딸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B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는 묘연한 상황.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사라진 아이에 대해 행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A씨의 내연남 신병도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숨진 아이 학대 여부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월까지 매달 무료 음악회를 엽니다. 국내 정상급 기량의 KBS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이 친숙하면서도 지루할 틈 없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정현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케스트라와 만난 색소폰. 이 색다른 조합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아르헨티나 민중의 영혼이 담긴 춤곡, 탱고입니다. 색소폰 특유의 부드럽고 경쾌한 음색이 두터운 관현악과 어우러져 남미의 흥을 쏟아냅니다.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사실 목관 악기로서 클라리넷과 플룻처럼 그런 부드러운 음색도 갖고 있으면서 금관의 그런 웅장함, 그리고 또 현악기의 그런 유연함까지 다 갖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모든 악기의 매력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정명훈 지휘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연주해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던 KBS 교향악단. 분위기를 바꿔 탱고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입니다. 클래식 공연하면 떠오르는 무게감을 덜어내고 대신 친숙함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음악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KBS 교향악단과 KBS 국악관현악단이 오는 11월까지 각각 매달 한 차례씩 무료 음악회를 열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은 온라인 공연에 그쳤지만 이번 달부터는 대면 공연으로 관객과 직접 소통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관객들이 체험하고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라든지 시청자들이 더 많이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감사 음악회 관람 신청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미세먼지와 섞여서 내리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제주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최고 60mm,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중서부 지역의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 전북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온화하게 출발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앞서 신도시 땅 매입이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7명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자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의 8개 나라가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3시간 가까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과 충남 등에서 여전히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이후에 여러 언론들의 헤드라인 문구를 보면 속빈 강정이다, 변죽만 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고작 몇 명을 더 적발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 1차적인 전산 조사 중심이었고 앞으로 2차 조사가 남아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주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맡았습니다. LH와 국토부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7명의 투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기존에 확인한 13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 대상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LH 직원입니다. 국토부 직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투기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집중 조명됐던 광명 시흥지구에서 15명의 LH 직원이 땅을 샀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에서도 1명씩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투기 의혹 대상자 20명은 수사 대상이 됐고 수사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토지와 별도로 주택 보유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3기 신도시 주변인 고양시 행신동과 하남시 덕풍동 등의 아파트를 소유한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으로선 투기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LH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LH의 조직 윤리성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번 사태로 가장 곤혹스러워진 인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일 겁니다. 그가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직원들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여러 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야당은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어제 정세균 총리도 상당히 강도 높게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투기 의심 20명 가운데 11명의 거래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 시흥 9명,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이 각각 1명씩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인사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변창흠 표로 불리는 이사 공급 대책과 책임 문제는 별개라며 현행 공급 정책의 유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어온 여당은 그야말로 전전긍긍, 내부에서는 기류 변화도 읽힙니다. 대통령도 강조했을 정도로 이사 대책에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자체의 일관성 종합해서 고려하고 싶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변 장관 사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어물쩍 살펴받는 것으로 덮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변 장관의 거취는 자진 사퇴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는데 2차 조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5명,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8명, 그리고 서울, 강원, 울산 등의 순서입니다.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경기도의 주요 사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안성 축산물 공판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10명 더 나와서 이제 누적 감염자 수가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화성시 댄스 학원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감염자 수는 12명이 됐고 수원시 장안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3명의 감염자가 더 나와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이후 그저께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35.2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그로 인해 120여 개 학교가 전학년 등교 수업이 중단됐고 40여 곳은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 알아볼까요? 어제 0시까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사람은 5만 1천여 명이고 누적 접종 인구는 50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64%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전체 접종률은 아직 1%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접종은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 논란 때문에 이 백신이 만 65세 이상에게는 보류돼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풀립니다. 방역당국이 고령층에 대해서도 검증 자료가 충분히 나왔다며 접종을 이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권고된 건 유럽에서의 실제 백신을 맞은 고령층 대상 평가 결과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조사한 결과 80%가량의 입원 예방 효과를 봤습니다. 고령층에서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영국에서 70세 이상은 1차 접종만 해도 최대 73%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37만여 명에게 이달 중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고령층 접종이 재개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 번만 맞아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을 더 접종을 시키는 것이 공중보건학적으로 환자 발생이나 중증 환자 사망자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8주인 1, 2차 간 접종 간격도 10주로 늘어납니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해선 2차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 달까지 약 226만 회 분량이 들어오고 5월 말부터는 700만 회 분량의 추가 공급도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일째 3,400명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유래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70여 건 확인됐는데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기존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7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래한 변이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뉴욕 유래가 3건, 영국, 나이지리아 유래가 4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확인됐는데 전파력이 센 건지, 백신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4차 유행 가능성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들어오는 거에 그 속도를 막으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자가격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제선 승무원 2만여 명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여서 방역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확산세가 여전해 단계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06명,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합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도의 거리 두기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고령이신 분들, 고위험인군에 해당되는 분들의 접종이 진행되기 전에 방역의 조치가 완화되는 것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과 무관하게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되도록 활동을 줄이고 타인과의 접촉을 계속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유럽연합이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EU가 승인한 네 번째 백신입니다. EU는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 4억 회분을 확보해뒀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 EMA는 18쌍 이상 판매 사용을 조건으로 이 백신의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이 67%의 효능을 지녔으며 백신 주입 부위 통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캐나다도 이달 초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승인받은 백신이 2차례 접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존슨앤존슨 백신은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17개 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됐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 나라가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he Danish authorities today have decided to postpone further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이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숨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오스트리아는 현지 시간 11일 이 백신을 계속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밤사이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진영 기자, 사고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0시 20분쯤입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청주 영덕선 상주 방향 속리산 나들목 2km 지점에서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대형 화물차 2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가 1차로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짧은 시간에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사고 지점 5km 구간이 3시간 가까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사고가 난 대형 화물차 3대가 차선을 막아 119 구급차가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마약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승용차에 깔려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마약 관련 용의자를 쫓던 50대 경찰관이 용의자가 몰던 승용차 아래에 깔렸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경찰관은 발목이 골절되고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제 발령된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도심입니다. 하늘은 뿌옇고 건물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선으로 2km도 안 되는 장충체육관, 찾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로 크게 확대해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그 스위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멋진 풍경이 자주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불난 것 같네요.
대기질이 좋은 날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합니다. 뭐가 보여? 여기가 평소엔 한강이 있는 곳인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날씨도 이러니 사진사는 빈손으로 집에 갈까 걱정입니다. 안 찍죠. 그 시내 배경이 안 찍지 않는데 미세먼지 많을 때는 아주 사람은 안 올라와요. 한다는데 괜시도 못해. 어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내내 매우 나쁨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여전히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올봄 들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로에선 물청소가 진행됐고 공사장 노후기계 사용 제한, 석탄 발전도 일부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 조치에 따라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100곳에 설치된 CCTV가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저감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공회전 차량 단속,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에도 인력을. 오늘도 수도권에선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KBS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전해드립니다. 3자 대결이냐 양자 대결이냐에 따라서 명운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지혜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30.5, 국민의힘 오세훈 23.1, 국민의당 안철수 22.4,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2.1%였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부동층이었습니다. 진보는 박영선, 보수는 오세훈 후보로 쏠렸습니다. 중도층은 세 후보에게 분산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단일화에선 박영선 후보가 좋다는 답이 54.9%로 김진애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응답자 38.4%가 오세훈 후보를, 38.3%가 안철수 후보를 택했는데 0.1%포인트 차이, 사실상 동률입니다. 3자 그리고 양자 가상 대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세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박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밖 1위였습니다. 진보층은 박영선 후보로 결집했지만 오세훈, 안철수 사이에서 중도는 안철수, 보수는 오세훈 후보를 선호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선 양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박영선, 오세훈 대결. 오세훈 44.3, 박영선 39.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박영선, 안철수 대결. 안 후보 지지 응답이 44.9%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는 물론 중도에서도 박영선 후보의 15%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진보, 보수의 결집 현상 속에서 중도층은 야권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중에 어느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좋은지 물었습니다. 현재처럼 국민의당 소속으로 나서야 한다는 답이 43.3%로 우세했습니다. 보수층 절반 이상은 안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옮겨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중도층은 국민의당 당적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중도층의 표심이 제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야권 후보들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이슈로는 역시 부동산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8.9%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0.4%보다 8.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중도층에선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주거, 부동산 정책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각각 39.4%와 14.3% 비율을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검찰 개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뒤 터져나온 공직자 투기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79.1%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16.3%로 나왔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 사퇴 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적절했다 44%, 적절하지 않았다 39.9%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2.6%로 잘하고 있다 41.8%보다 10.8%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 25.9%, 국민의당 5.1%, 정의당 5%였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관심 없다는 쪽보다 5배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 72.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정황을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실제 사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 사찰은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형준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입니다. 법조계 좌파 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무조사 같은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합니다. 당시 4대강 관련 공익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는 민변환경위원장이었던 조성호 변호사. 실제로 조 변호사는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2009년 국정원 문건 작성 시점과 맞물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여러 공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자문을 더 이상 이런 민변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인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실제로 왔었고 그래서 해지됐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문건에는 4대강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해 도덕성 문제 제기로 세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당시 4대강 사업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원색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형편없는 욕지거리를 막 쓰고 또 극우 매체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담당 실무자만 받고 위에 결재권자가 몰랐다.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의 경우 아예 전담 인력을 붙여 집중 관리했습니다. 단체 상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물어봤었던 적은 많았고요. 저희들이 그걸 다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에서 계속 염탐을 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불쾌하죠.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적시된 사찰 문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까지 울린 쿠팡은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0% 이상이 오르며 화려한 입성을 알렸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리며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쿠팡 상장을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도 내걸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거래일인 오늘 쿠팡은 공모가인 $35보다도 40% 이상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인 $35를 기준으로 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30억, 우리 돈 72조 원에 육박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가 공모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기업 가치액 역시 더 치솟게 됐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CNBC에 출연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in innovations like dawn delivery and continue to invest in the regional economies throughout Korea, create great jobs. 쿠팡은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하는 가장 큰 외국 기업입니다. The idea that innovation is coming from the U.S. in e-commerce, I think, is wrong, and I'm really excited for the world to see the innovation coming out of these places. 미국의 주요 외신들도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꽤 굵은데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고요. 가시거리도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제주부터 점차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밤에,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중서부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9도, 광주 8.4도, 포항 9.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13도, 강릉 10도, 전주와 포항이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정세가 또 요동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중 인사들의 홍콩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이 중국 양회를 통과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본토의 통치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히는데요. 가뜩이나 위축된 홍콩의 민주진영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난히 긴 박수 속에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됩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만들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维护香港宪制秩序的坚定决心。 선거 출마자의 자격을 당국이 심사하고 행정장관을 뽑는데도 시민들이 선출하는 몫을 줄입니다. 대규모 시위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중국은 이미 지난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범민주 진영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된 범민주 진영은 자유와 법치를 잃을까 우려합니다. In the legislature, in government, there will be only one voice, because all the opposition will be excluded, and that's terrible. 중국의 같은 강경 대응은 내년 장기 집권의 분수령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도 분석됩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자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했던 미국은 이번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는 타이완 해협에 미사일 구축함을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2,900여 전인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콩 선거제 등 주요 정책안을 일사천리 처리했습니다.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만 2건이 잇따랐는데요.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서 있던 철제 구조물 중 하나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청 직원들이 구조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제 아침 8시 50분쯤 현대케미칼 서산 대산공장 내부 증류탑 공사 현장에서 길이 8m, 무게 1.3톤가량의 철제 구조물 하나가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50대 A씨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철제 구조물 추가 결합을 위해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볼트를 풀었다가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들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근처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없었죠. 노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야 했지만 작업장 안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그 깜깜한 안에서 하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그 내부에는 없었고, 예, 밖에서 그냥 뭐 했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는 서산시 성현면의 한 콘크리트 배수관로 제조업체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옮기던 배수관로 제조 틀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콘크리트 또는 하여튼 구조물 배수관로 이거 제조하는 업체인데 크레인으로 그 거푸집어 옮기다 그 청골 구조물이 떨어져서. 경찰과 노동당국은 두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이 있었죠. 20대라고 알려졌던 친모는 DNA 검사 결과 같은 빌라에 살던 외할머니로 밝혀졌는데요.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아이 역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홍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A씨가 아이 사망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두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기존에 알려진 22살 B씨가 아닌 A씨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심사로서 중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꽃에 나오는 DNA 검사 결과가 세계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B씨는 친모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언니였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 결과는 물론 A씨가 아이 시신을 최초 발견한 정황 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던 A씨는 청소를 위해 딸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B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는 묘연한 상황.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사라진 아이에 대해 행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A씨의 내연남 신병도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숨진 아이 학대 여부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프로야구 SSG에 입단한 추신수가 선수단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신을 위해 등번호 17번을 양보해준 후배에게는 깜짝 선물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취재진과 팬이 몰린 가운데 추신수가 도착합니다. 부산 출신으로 사직에서 야구를 보며 꿈을 키웠던 추신수는 공교롭게도 사직에서 야구 인생 제2막을 시작합니다. 연습 경기가 끝난 뒤 SSG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추신수는 선수단과 첫 인사를 가졌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여기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말 쉽게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기려고 왔습니다. 여기. 등번호 17번을 그대로 달게 된 추신수는 번호를 양보해준 후배 이태양에게 시계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어요. 제가 선배로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17번이라는 번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정말 잘 이렇게 양보해 줘가지고 그런 고마움에서. 김원영 감독은 추신수의 2번 타순 기용을 고려 중인 가운데 추신수는 타순은 상관없다며 우승이 목표라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그냥 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걸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여기 온 이유는 우승하러 온 거예요. 마침내 SSG 선수단에 합류한 추신수는 다음 주 삼성과의 연습 경기에서 KBO 무대 첫 타석에 나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틀간의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LH 투기 사태의 조사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두 번째 단일화 협상, 단일화 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는 없었지만 여론조사만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17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시민 참여 경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국민의당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횟수와 방식 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후보 간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에 나란히 얼굴을 비췄는데 시간차를 두고 참석하면서 공개적인 만남은 피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철수 후보도 온다 그러는데 또 똑같이 박수 치실 거죠. 아무리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 모임이라 그러지만 이거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언론인 모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 당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이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건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는 두 야당 후보에게 모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 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 집, 저 집 방황하던 뿌리 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결과를 오는 18일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꽃들이 전남 지역에 만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축제들은 취소됐지만 관광객들이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온 마을이 매화꽃으로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에 묵은 가지마다 꽃망울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는 취소됐지만 마을은 이미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매화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섬진강 분위기도 너무 아름답고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돼서 좋은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곳곳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상승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4시간 단위로 주차장과 쉼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장터는 아예 폐쇄했습니다. 동백꽃 명소로 이름난 여수 오동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는 기본.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방역 단속 요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들어오면서 체크하고 있고요. 자전거는 또 이쪽 도로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꽃과 함께 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겠지만 방역당국은 봄꽃을 찾는 나들이객 발길이 자칫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최근 재난재해 현장에 드론 투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드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청소방학교와 국내 대학 연구진이 40층 120m 높이의 고층 건물에도 투입하는 화재 진압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상층부까지 소방수가 닿지 않아 해가 뜬 뒤 소방 헬기가 출동할 때까지 10시간 넘게 불길이 계속됐습니다. 이 화재 이후 전국 시도에 고가 사다리차가 보급됐지만 화재 진압이 가능한 높이는 23층 70m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40층 120m 고층 화재에 투입할 소방 드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를 단 드론 2대가 이륙하더니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건물 7층 옥상에 불길을 잡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드론의 인양 중량은 20kg, 물이 들어있는 소방 호스를 매달고 50m까지 뜰 수 있으며 전원선까지 연결하면
2시간 이상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50m의 드론이 움직인다면 이 50m의 전원선을 연결하면 이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속적으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서 하지만 물을 앞으로 뿜을 때 순간적으로 기체가 흔들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소방호스 무게가 덜 나가게 특수 재질로 바꾸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한 50m 정도, 한 2년 안에 120m 정도에는 드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충청소방학교는 또 고층에 고립된 사람에게 방독면과 마스크, 통신 장비를 전달하는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충남소방본부와 현장 투입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죠. 삼천포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7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오는 20일 첫 운항을 앞두고 새로 건조한 여객선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힘찬 백고동 소리와 함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션비스타 제주호. 길이 160m, 너비 24.8m의 2500톤급 대형 선박으로 삼천포와 제주를 일주일에 4차례 싣고 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끊겼던 백길이 7년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바다 여행,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션비스타라고 지었습니다. 여객선에 탈 수 있는 최대 정원은 890여 명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350대, 4.5톤 화물차도 150대까지 한꺼번에 싣고 운항할 수 있습니다. 탑승 시간이 7시간인 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50여 개 객실과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막바지 정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오는 15일 삼천포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은 해양수산청의 운항 심사를 위해 실제 항로를 시범 운항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첫 운항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천의 고용 기회도 증대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여객선을 타고 삼천포와 제주 구간을 오간 사람은 15만 8,500여 명. 7년 만에 다시 이어진 백길로 물류와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세종로와 강남역 일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정보 확인하시고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3차로에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가 있었습니다.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로는 양방향 정체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과 원릉 분기점 사이로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운램프 부근에서 부분 지체고 대부분 수월한 상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어지는 성산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부간선도로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 및 혼잡 예상 구간입니다. 청담대교에서는 공사로 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부분 통제될 예정이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 반 사이 강남역 일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에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부분이 광명 시흥지구였고 다른 신도시 토지와 주택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 차명거래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 등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속출하는 등 파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조성과 보상 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장기간 자금이 묶이기 쉬운 토지를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공동 매입한 것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개발 예정지 투기를 당연시하는 LH 직원들의 낮은 도덕성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며 열심히 차명 투기를 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부러우면 이직하던가 라고 비아냥거리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분노한 일부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처리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동의자가 일주일 만에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밝혔듯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환수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LH는 환골 탈퇴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도 재개발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더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철저한 수사와 환수 조치 등 망국적인 투기 행태에 대한 발본색원일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경북 지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꽤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제주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밤에,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역에는 20에서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부지방, 또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꽤 높게 출발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미세먼지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 9도, 강릉 10.2도, 광주 8.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3도, 강릉 10도, 대전 11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부산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해상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은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